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백배 천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 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 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작은 본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큰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종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종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종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